엄마, 우리 집은 좁아요. 전세를 빼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월 300만 원. 단지 그 비용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선희 62세, 25년간 김밥집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워냈고 무릎 수술 후 가게를 정리하며 모은 8천만 원이 제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수술 회복도 끝나기 전에 들은 이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노후 자금과 가족 사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닙니다. 경제와 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와 구독으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제 삶을 지켜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무릎 재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긴 회복 과정이 거의 끝나가던 3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죠. 아들 집 거실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 부부와 딸이 미리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라도 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말에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요? 용지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는 실버케어 센터, 행복한 우리 집, 황금빛 노인 요양원 이름과 함께 월비용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도 월 280만 원, 시설이 괜찮다는 곳은 월 3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 동안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었던 겁니다. 어머니 연금이 150만 원이고 8천만 원을 정기예금 넣으면 연 4% 기준으로 월 26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합치면 176만 원인데 요양원비까지는 100만 원 정도 부족하죠. 딸이 친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부족한 돈은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오빠 집이랑 우리 집에서 월 50만 원씩만 보태면 충분하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월 50만 원씩? 자식들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돈이 제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분식집 선인의 김밥 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무릎이 붓더라도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던 그 시간들이요. 엄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었어요 라며 안기던 아들의 모습이 엄마표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계속 살면 안 될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민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방이 절대 필요하고, 제 재택근무용 서재도 만들어야 하고, 공간이 정말 부족해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24시간 돌봐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직장 다니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었던 걸까요? 사위가 정중하지만 냉정하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님, 응급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면 24시간 간병인 있고 전문 의료진도 상주하잖아요. 훨씬 안전하죠.
며느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즘 요양원들은 호텔 수준이에요. 피트니스 센터, 문화센터, 카페,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어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딸도 밝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있대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마다 면회 갈게요. 면회. 그 단어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면회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이미 돌봐야 할 대상,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딸이 이미 모든 걸 결정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곳 몇 군데 더 알아보고 견학 일정도 잡을게요. 엄마가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그날 밤 아들 집 작은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분식집을 운영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3시까지 김밥을 말던 손이 딸 결혼식 비용 3천만 원을 위해 적금을 깨던 그날이, 손자 피아노 학원비를 기꺼이 대신 낸 작년이, 엄마 정말 고마워요라고 안기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월 300만 원짜리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8천만 원. 25년간 손이 부르터가며 무릎이 아파도 모은 그 돈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요양원 입소 자금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았던 제 세상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재활을 위해 아들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3주째,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손자가 제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엄마 방으로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는 아프시니까 조용히 있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는 점점 대화를 줄여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밥 드세요 하더니 둘째 주엔 드세요. 셋째 주엔 아예 상만 차려두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설거지라도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손목 다치시면 안 되니까요. 친절한 말이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손자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할머니 사랑해를 연발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앞에서 방문을 쾅 닫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좁다고 말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한 달 후 딸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냉랭함을 견디다 못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딸 집 상황도 50보 100보였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대놓고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요양원들 정말 호텔급이에요. 우리 회사 부장님 어머니도 들어가셨는데 너무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때마다 요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24시간 간병 서비스, 전문 재활 프로그램,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마치 요양원 홍보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길에 거실에서 나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엄마 전세금만 받으면 요양원 보내도 되겠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8천만 원이면 요양원비 2년치는 넉넉하고 그 사이에 우리도 준비할 시간 생기지. 사위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 애들은 할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나는 엄마 간병하느라 직장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25년간 모은 8천만 원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짐을 치우는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자식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우리 말 들을까?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 사위의 말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들을 거야. 시간 문제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집과 돈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8천만 원 때문에 자식들은 저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가 이제는 가족에게 희생당할 차례가 된 것일까요? 그날 밤 자식들의 대화를 들은 후 저는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 아침 드세요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 뒤에 숨은 계산이 들렸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요양원 관련 정보를 수시로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실버타운도 있더라고요. 월 200만 원대로 훨씬 저렴하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간 저는 30년 된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먼지 쌓인 파란색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결혼 전에 5년간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할 때 쓰던 것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말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그때는 상담을 온 어르신들을 보며 적었던 메모였습니다. 자식들이 재산만 노리고 요양원에 보낸다. 집을 팔아서 아들 집 마련해줬더니 나는 창고방 신세라며 울던 분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 저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더 넘기자 30년 전에 또 다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케이스 14번 김성자 68세 아들에게 전셋집 넘겨준 후 소외감 호소. 며느리가 어머니는 이제 쉬세요라며 모든 결정에서 배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요양원 입소 결정됨.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과 지금의 제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하는 말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나 김선희는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자식들의 계산 속에서 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딸이 당황했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았는데 왜 못 살아? 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지금 몸 상태로는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제가 사위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할 거야. 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마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간병인을 쓰려면 월 240만 원이 들어요. 요양원이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경제적인 건 니네들 입장이고 나한테는 자유와 존엄이 더 중요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조차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재활이 끝나자마자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간 살던 우리 집, 분식집 운영하며 매일 새벽 5시에 나갔던 그 집으로 말입니다. 혼자 앉아서 파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적어둔 또 다른 메모가 보였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저도 선택권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이면 장보기도 힘들었고,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간병인을 부르자니 월 240만 원, 요양원을 가자니 자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파란 수첩에 끄적이며 중얼거렸을 때 현관 앞에서 신문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문을 가져오다가 우편함에 끼어있던 주민센터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황혼 생활공유주택 입주자 모집.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광고지였는데 그날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8만 원, 무장애 설계, 응급벨 시스템, 공동 취미 공간 완비. 8천만 원 중 500만 원만 쓰면 된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요양원 월비 300만 원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자 박진우 주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년층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만든 거거든요. 박 주임이 보여준 설계도는 놀라웠습니다. 개인 방은 12평으로 충분했고 공용 주방과 거실은 널찍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건 각 방마다 독립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선 각자 방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용 공간에서 함께 요리하며 식비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혼자 살 때보다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죠. 박 주임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의 외로움도 피하고 자식들의 계산에도 휘둘리지 않는 제3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현재 입주민이 몇 분이나 되나요? 총 12세대 중 8세대가 입주하셨어요. 60대 초중반 분들이 대부분이고 모두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립적인 생활. 바로 제가 원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이 힘들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달에 한 분이 밤중에 쓰러지셨는데 응급벨과 이웃분들 덕분에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었거든요. 요양원처럼 관리받는 게 아니라 서로 챙겨주는 관계죠. 박 주임이 실제 입주민과의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한 지 6개월 된 이정숙이라고 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는데 여기선 공용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어떤가요? 식비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혼자 살 때는 재료 사면 남기기 일쑤였는데 여기선 함께 장 보고 나눠 먹으니까 월 식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박 주임이 견학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틀 후 실제로 가본 황혼 협동주택은 광고보다 더 좋았습니다. 깔끔한 개인 공간, 활기찬 공용 공간, 그리고 진짜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따뜻한 모습까지. 어머, 새로 오시는 분이세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저는 작년에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요양원 권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 순간 과거 파란 수첩에 적어둔 다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이제 정말 가능한 길을 찾았습니다. 황혼 협동주택에 입주한 지 8개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달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혼자 살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웃 정숙 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한 달은 내 방에만 있었어요. 정숙 씨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공동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김밥 싸는 솜씨, 찌개 끓이는 비법을 이웃들과 나누니 금세 인기쟁이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건 없고 김치 우린 물에 돼지고기 목살을 먼저 볶아야 해요. 석 달째부터는 주민들과 함께 카페팀을 만들었습니다. 1층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주 3회 오후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근처 주민들과 가족들이 찾아와서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만든 호떡이랑 붕어빵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관리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카페 수익이 월 80만 원에 달했습니다. 12명이 나눠 가지니 1인당 월 6, 7만 원의 용돈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보탬이었죠. 더 큰 변화는 정서적 만족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제가 누군가를 돕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손주가 와서 할머니들 호떡 만드는 거 보고 신기해했어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6개월째에는 옥상 텃밭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기르며 자급자족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다른 분들이 대신 물을 주고 제가 건강한 날에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들과 딸이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엄마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이라기보다는 취미 겸 용돈벌이지. 제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딸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 얘기만 했죠. 괜찮아. 너희도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사위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무지했어요. 요양원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멋진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월 1회 정기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저를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안부를 궁금해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손자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가 만든 호떡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건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만족, 그리고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8천만 원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 있고 매월 18만 원 주거비에 카페 수익 6만 원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 회복입니다. 자식들의 짐이 아닌 당당한 독립적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중년 이후가 두렵나요? 요양원과 자식 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와 관계, 둘 다 지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